안녕하세요.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김조입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지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너무 웃겨요. 제가 이 기라성 같은 노영희 변호사와 어떻게 이렇게? 김민아 평론가 이지은 변호사는 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를 진행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우리를 거느리고. 네. 오늘 한 번으로 끝나냐? 계속 진행되냐? 이 세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밥을 사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오면 이 세 분이 협조를 안 했다. 네. 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윤석열 같네. 예. 오늘 이제 남 탓으로 돌리는. 예, 오늘 오늘 한 줄 뉴스 네. 이지은 변호사님이 한 줄 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주시죠. 네. 예. 네, 한 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힘 2차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경합을 하다가 결국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된 건데요. 이로써 2차 경선은 찬탄 2명 대 반탄 2명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3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로 2명을 선정하되 한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 최종 후보로 바로 확정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전 이거 보고 웃겼었어요. 박정규님이 김지호 대변인님 AI 같다. 진행 참 잘한다. 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황봉주님이 김지호 파이팅 하시네요. 파이팅. 아닌가 지금 우리도 파이팅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잘리려고 지금 김지호한테 충성 맹세하는 중.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너무 속 시원했다. 나경원이 떨어졌구나.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드럼통과 함께 떨어졌다. 드럼통과 함께 굴러갔다 이거죠. 그리고 마치 콜드플레이가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게 어디서 거짓말을 지금, 잘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콜드플레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이에요. 뭐 너무 짜증나요. 정치권에서 난갑병의 대명사로 나경원이 등록했다. 난갑병 하면 나경원이. 한덕수 아니고 그럼요. 막상막하 둘 다. 이번 경선 탈락으로 난갑병이 좀 치유가 됐을까요? 치료가 아니죠. 됐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닌가? 치유될 리가 7.8개로 없죠. 다음 당권에 또 도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을 저희서 하는 것 같아. 아, 요것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이 뭘 특별히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의원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긴 네. 했지만 드럼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경원 파 아니야 혹시 여기 또? 뭐 상당히 껄끄러운데. 아니 이제 유행어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드럼통 누구는 드럼통 나는 드림통 뭐 이러던데. 근데 아무튼간에 뭐 나경원도 잘한 건 없지만 안철수도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네.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말이 꼬이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안철수가 통과를 했다는 거는 안철수가 선전했다기보다는 나경원이 자멸을 한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경원이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있지만 특히 나경원의 자멸을 또 도와준 사람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다. 그렇죠. 윤석열이 밖에서 자꾸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은 또 윤석열이 나를 나가라고 했어요. 이러고 또 다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경원 뽑아봐야 나경원 지지해봐야 좋은 일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도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긍은 안 되는데. 나경원이 알아서 나락으로 가는 바람에 반사적 이익을 안철수가 받았다. 저는 윤버지가 윤버지. 나경원의 드럼통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아니 근데 저는 윤버지라는 것도 자꾸 그 바퀴벌레랑 합쳐져서 자꾸 윤버러지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추미애 의원이 네. 그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버지 얘기하면서 버러지 그러니까. 말이다. 예, 그거 예. 아니거든 사실. 근데 네, 네. 너무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윤버러지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키높이 구두르시는 바퀴벌레들이 막 지금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의 색다 이런 총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바퀴벌레, 한동훈 키높이, 전 생머리, 비대위원 뭐. 전 당대표가 자기는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미.
맞아요. 지난번에 밸런스 게임 할 때 바퀴벌레를 가지고 싶으니까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난 바퀴벌레 그래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성격이 드러나는 게 원래 밸런스 게임이라는 무조건 게 답 무조건 해야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곤란한 홍준표는.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순발력 있게 어떻게 답하냐 이게 핵심인 건데 홍준표는 딱 중간 들잖아요. 그것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는 거야. 그 질문이 뭔지 그 밸런스 게임이 뭔지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지. 올드하신 분. 게다가 네. 우리 또 나경원 선생님께서는 대답하지 선생님. 않겠다. 아니 근데 사실은 거기서 잘못 대답하면 평생 바퀴벌레나 짤로. 자동차 바퀴로 이제 예명이 불려야 되기 아니 근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가 잘못한 거지. 누가 그런 질문을 그런 밸런스 걸 게임에 그러니까 넣어요. 그런 걸 왜 하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에서 그런 걸 아, 조장한 것 정말 자체가 황당한 얼마나 사람들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썩었나 그렇죠. 낭떠러지 인간. 이게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젊은 애들은 알긴 알더라. 밸런스 네. 게임을. 모르셨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 아, 우리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압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셋은 그래, 알 것 나만 같습니다. 모르겠다. 네. 두 번째 한 줄 뉴스 가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행세 한덕수 다음 주 출마? 진짜? 네. 대선 출마 관련 여론의 간을 보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출마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다고 정계환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할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 연설은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외곽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국민추대위원회까지 출범한 상황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계환 대표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네, 100% 맞을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출마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뭐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네. 추경 편성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자기가 뭐 외교도 해야 되고 통상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선거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녔는데 출마 명분이 있으려면은 그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집어던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출마 명분을 하려면 누가 등을 떠밀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탄핵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네. 간에 뭐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안 했기 때문에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의심이 되는 게 이 지금 이제 최상목하고 안덕근 두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2+2 회담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가지고 오면 이게 큰 성과다. 사실은 성과가 아니죠. 네. 아무 성과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팔아넘기고 입장에서는 오는 걸 수도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면서 우리 국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빨리 성급하게 뭘 내줘가지고 오히려 양보하고 돌아온 것을 성과로 포장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고 이제 뭔가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출마해도 된다. 이런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망한다. 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마는 할 것이나 망할 것이다. 네. 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4명의 지금 후보가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뭐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일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홍준표,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김문수잖아요. 이 중에서 1등이 될 가능성이 사실 김문수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홍하고 한 중에 한 명이 1등 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홍하고 한동훈 중에 1등을 하는 사람이 한덕수에게 얘따 먹어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걸 줄까?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는 물론 대선에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당 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들은 지금 당 대표가 되고 싶을 텐데 일단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갖는 이 힘이 어마무시하대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근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대선에서 당선될 거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권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대선 주자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당권에서 그 엄청난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덕수에게 준다? 나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게다가 한덕수 이번에 지금 매국노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미국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협상에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는 동력이 과연 어떻게 계속 생길까?
그런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나올지 의심스럽다 말씀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네. 이 시점에서 김지호 역할은 정확히 뭐예요? 그 가만히 아, 앉아 있는 네. 거예요? 한줄 뉴스는 제가 하는 코너여가지고 네, 이지훈 그래요? 변호사가 하고 저도 할 말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 한덕수가 초반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가 좀 기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꺾이고 효력적 그래서 꺾였지. 꺾였죠. 그리고 이번에 계속 국민의힘 경선이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안철수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또한 번. 뭔가 국민의힘 경선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1차, 2차 빵빵 맞으면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지금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출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기세가 꺾였다. 그렇지. 꺾였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출마하려고 애는 쓰지만 글쎄요. 국민의힘 경선이 앞으로 재밌어질 거기 때문에 한덕수의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 있다. 내리막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올 생각은 충만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본인의 줄어든다. 주장도 해보세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의 주장은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는 하되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출마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출마할 마음이 있어요. 벌써 자기 대통령인데 그렇죠. 뭐. 여기 대통령이 앉아있는데 뭘 대통령 하려고 또 나오겠어. 맞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 하지 마요. 개밥에 도토리로 해줘요. 개발을 낙동강 오리알이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오리알도 미안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홍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준표 후보와 측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에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받아서 여론조사 조작에 활용하고 그 비용은 측근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명태균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측근은 최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출국한 최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명부 확보라면서 당원 명부 불법 입수에 대해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21이 취재해가지고 기사 쓴 거를 이제 한겨레 지면에 나온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근데 이제 논란이 크게 됐던 내용이 심화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쪽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을 해가지고 명태균 쪽에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당원 명부를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당원 명부에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거 그 경선을 치를 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돈도 홍준표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해가지고 홍준표가 직접은 안 넣어도 홍준표 측 사람들이 이게 우회해가지고 돈을 지불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어떤 의심이 아니라 거의 뭐 범죄에 가까운 범죄인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당연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 죄를 물어야죠. 근데 지금 검찰이나 이런 쪽의 수사의 어떤 흐름은 물론 제가 정확하게 뭐 검찰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윤석열, 김건희 일단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일단 창원 쪽은 한번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홍준표 쪽은 아직은 뭐 지금 뻗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경선 상황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한덕수 이 대망론 때문에 김문수가 좀 꺾이면서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상황이 치고 올라오면 맞는 그림이에요. 무조건. 치고 올라오면 수사로 맞고 또 치고 올라오면 다른 걸로 맞고 그래서 홍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네. 저는 이걸로 또 맞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대선판은 다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두더지 생각이 듭니다. 게임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때리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뭐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에서 네.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본인이 한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은 그 사람도 윤석열 씨처럼 입 벌구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왜 홍준표 씨에 대해서 나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오세훈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게 대국민 병기 같은 게 이제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대선 후보로 그 사람 대신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 전부 다가 다 똑같은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찍고 싶은 혹은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시리즈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뽑아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세훈 씨 어쨌든 그래가지고 명태균 때문에 날아갔는데 이번에 홍준표를 딱 보니까 완전히 또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더 심하죠. 어. 오히려.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라고 생각할까요? 게다가 홍준표 씨 예전부터 정치 오래 했는데 그동안 한 얘기들 보면은 상황마다 매일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뭐 이거를 바꾸는 이런 노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오로지 검찰 제일주의자로서 본인이 무슨 가부장적 무슨 남자의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번에 홍준표 씨 한동훈 후보한테 그 질문하는 수준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뽑죠? 저는 그게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 대한민국 그 건전 보수의 상식을 믿습니다. 수준을 믿고. 네. 네. 여기까지 한 줄 뉴스 하고요. 본격적인 주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 왜 씨가 둘 다 본인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현재 거예요? 씨가- 우리한테만 얘기를 시키고.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진행은 제가 현재 씨가 진행 이상하게 하잖아. 현재 씨가 스픽스 6,100명 동접자의 후배. 야, 김지호가 진행하는 스픽스. 근데 제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이지은 변호사랑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네.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아, 이런 진짜 역전의 용사들. 이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스픽스 진행 무섭지가 않아요. 할만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앞으로 계속 하세요. 김지호가 진행하는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슈퍼챗도 받습니다. 슈퍼챗 안 받지 않습니다. 슈퍼챗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6,300명의 동접자가 저희를 지켜봐주고 있다. 하덕이님이 노영이 조용히 하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하겠어요. 우리 제가 김지호 이제- 대변인님 네, 고정 가실 것 같은데요. 아, 예, 당연히 해야죠.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한덕수 꼬인다 꼬여 스타트. 예, 이 주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 국민 경선에서 4강 대진표가 확정됐죠. 반탄 2명, 찬탄 2명, 수싸움이 치열한데 오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여기에 더불어 한덕수, 김문수 커플은 국민의힘 필패 공식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 수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수싸움인가요, 이게? 수싸움인지 잘 모르겠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합이든, 어떤 조합이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반탄 대 찬탄 구도다, 이렇게 봤지만, 애초에 이제 나경원 씨가 올라왔으면은, 야, 이게 뭐, 역시 국민의힘은 어떤 룰로 경선을 치러도,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파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그래도 2명이네 라고 하지만 이제는 2차 경선 룰은 당원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선 올라가는 사람은 여전히 탄핵 반대파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논쟁 구도가 이제는 2차 경선의 논쟁 구도는 찬반이 2명씩이니까 야 역시 메이저 이 담론은 역시 윤석열이 존니시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겠구나.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찬반 구도에서 윤석열 찬성이다. 탄핵은 반대다. 요게 이제 우세할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역시 구제불능이다. 얘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 쭉 보면은 한덕수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보수 지지층 내에 뭐 1등이 나왔네 어쩌네 하지만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서 김문수 지지율이 꺾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장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가장 우측에 있는 지지의 어떤 그런 이 버팀목을 갖고 있었던 김문수의 지지, 김문수의 이제 뭐 일부 플러스 알파의 지지를 한덕수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한덕수 원래 그림대로 하면은 한덕수가 중도 일부를 갖고 가고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극우 지지층을 갖고 가고 이러면서 합쳐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덕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갈라먹는 존재이다. 그럼 합쳐봐요. 거기에 단일화를 해봐야 무슨 시너지가 있고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어제 무슨 그 어르신들 몇 명이 이제 한덕수 추대 모임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는 걸 봐도 제가 볼 때는 아무 위력도 없고 아무 시너지도 없고 아무 효용도 없는 것이어서
이거는 수싸움도 모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 나경원 후보는 왜 탈락했을까요? 그리고 향후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좀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제가 여성 변호사니까 사실은 저희 여성 변호사 회에서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옆 동네 살아요, 그분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동네의 그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동작을 변호사님 예. 부자셨군요. 동작구에 또 사시는 시작이다. 전혀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판사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뭔가 합리적일 수 있겠다. 또 기존의 정치하고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초창기 아주 초창기 때. 그런데 점점 그분의 성향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어떤 지키던 마지노선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빠루 재판 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완벽하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윤석열 씨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나서면서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나경원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는 거의 손절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철수보다도 못한 이 득표를 얻었겠죠. 그런 식이 된다면은 나경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좀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 이 정도까지는 용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극보수까지는 용인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원래 많았었는데 이제는 극보수 쪽에서 이 나경원 쪽으로 조금 오고 대신에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나경원을 버리는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나경원 씨가 계속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본인이 나경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정치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나경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내가 극보수로 가고 내가 윤석열한테 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4강에도 못 올라가고 창피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자기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겠어요? 지금 벌써 그 사람은 4선이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잘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가든지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에 당권을 잡을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올 생각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서울시장은 네. 옛날부터 나오고 싶어 했는데 네, 네. 문제는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까라, 전환길 까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나 이 사람이 보여준 그 극단적인 형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점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다 자기 스스로가 차단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왜 탈락했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다. 아,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잖아. 왜냐하면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스코트, 좋게 말하면 마스코트였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얼굴 마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을 뭔가 좀 본인이 선거에서 많이 지면서 내 정체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드럼통으로 확 낭떠러지에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극우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개혁적 보수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매우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뭐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깝죠. 뭐 동정 업계에 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 제대로 본인 출마 선언문도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답답해. 아니 제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출마 선언문도 제대로 못 읽어요. 다 틀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말하는 사람한테 졌다?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현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나경원도 그렇고 딴 것이네. 나를 넘보지 마세요. 진행을 좀 요거 하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네네. 갑자기 이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대권을 염두에 시정 연설을 한다고 지금 뭔가 좀 네네.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자꾸 뭐 본인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네네.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막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가 또 인용되면서 망신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시정 연설을 하는 그 생각들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의 뭐 관세 협상도 내가 막 타결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다. 지금 벌써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까 김민아 평론가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출마를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그 뭐라고요? 낙동강 오리알 말고 뭐라고?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가 나오면 국힘 후보가 단일화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게 1위 후보가 됐는데 왜 그걸 내주겠습니까? 만약에 내준다면 이럴 경우 한덕수랑 이재명 후보가 1대1 가상 대결했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이러면 보수에서 야 단일화 해. 이거를 거부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안 해줍니다.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얘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허락을 또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국힘 쪽에서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이 극우 정광훈의 표를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3명이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중에서 정말 그 반탄 집회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정광훈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윤석열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나경원이거든요. 홍준표는 그러지 않았고 김문수도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경원은 본인이 나서서 극우표를 내가 먹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 그리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광훈 씨가 자기가 대선에 나온대잖아요. 물론 나올 수도 없겠지.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지금 피선거권 박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오늘이죠, 24일 날. 아 내일이네. 내일 뭐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출마식을 한다는데 나경원도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광훈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얹어가지고 나경원이 자기 표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정광훈이 지지한 사람은 정광훈을 찍겠지. 나경원을 찍겠어요? 말하자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국힘 경선이기 때문에 정광훈은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 안에서 만약에 국힘 경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광훈의 메시지가 뭐냐면 국힘 8명 아무도 필요 없대요. 아무도 치지 말아라요. 내가 이재명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국힘 너네들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주장을 그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국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찍지 말아라라고 벌써 이미 내렸어요. 이 지령을.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전화 받고 나 그래도 나경원 찍어줄게. 이렇게는 나는 아니었을 것 국민의힘 같아요. 토론회보다 우리 노영희 이지은 이 티키타카 토론이 더 재밌습니다. 이걸 티키타카라고 보여요. 티키타카.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지금 장안의 화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한도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발 이게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 다루게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일단 그 소부에서 이 이재명 대표 건을 다루기는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1심하고 2심이 극렬하게 이 결론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 소부에서 다룰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거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를 수 있는 이 판결 하나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중요한 쟁점 하나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 속에 이미 재판이 되고 1심, 2심까지 나온 사람에 대해서 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뭐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3심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근데 3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이 될 사람 혹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을 끌어내린 걸 누가 한 겁니까? 대법관들이 한 거예요. 대법관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간 거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러한 사건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될 중요한 핵심 쟁점이 있으니까 그 결정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인 거고요. 네. 더 중요한 숨어있는 쟁점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지금 이번에 헌재가 완전히 지금 떴잖아요. 대법원은 사실 존재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직위원 때문에 사법부 못 믿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서부지방법원의 그 폭동 사건 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한 번에 영장을 발부했다 안 했다 막 난리를 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 지지율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뒤집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수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내일 또 속행한다고 또 했어요. 속행하죠. 네. 빨리빨리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렇게 보여요. 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3심을 끝내주고 싶다. 무죄 그리고, 확정을 그리고 해주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다 털어주고 싶다. 네. 전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김민하 평론가님. 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주심 건의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대선을 40여일 앞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쟁점화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도발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노 변호사님 말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법원이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 6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그래서 이 6월 달에 어쨌든 간에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이게 이 판결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를 한 번 더 고법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제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대법원이 만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이 재판이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라는 쟁점을 남겨둔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논란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아주 유리한 어떤 변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법적으로는 완료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 얘기를 할 겁니다. 역시 그거 봐라. 이재명 유죄 아니냐. 유죄가 아주 확실시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쟁점화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들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사법부 입장에서, 대법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워서라도 이제 일정이 공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법부 입장에서, 대법원 입장에서 이 논란을 끝내자라고 하는 거면은 이 끝내자라는 취지에서 일정을 빨리 갖고 가자. 그래서 633 원칙에 맞게 판결하자라는 거면은 그거는 이 대선 일정 전에 무죄를 확정짓자라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 의도라면. 그래서 이게 어제 다른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권으로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소부에서 뭐 따로 논의를 해가지고 절차에 맞게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직권으로 거의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빨리 판단하자라고 한 의도 자체는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굴러갈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구성을 보면은 지금 노태학 대법관은 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재판 안 하는 것이고 2명 빼면은 나머지 12명 중에 12명 중에 대법관 2명 빼면은 나머지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켜보면은 반드시 대선 전에 이게 무죄가 확정되느냐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전원합의체에 가서도 결론 나지 않고 공전을 하거나 공전을 하고 결론이 안 나거나 아니면 빨리 무죄를 그냥 확정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조희대 씨의 성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고 네. 또 권세 있고 네. 보수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무죄 많이 때려줘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임명했지만 그 전에 박근혜가 원래 대법관으로 임명해줬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간의 좀 이중적인 감정이 사실 좀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네. 확장 해석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확장 해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법 문대로 해석해요. 그러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네요. 2심에서 했던 게 바로 확장 네, 해석을 그렇죠. 하지 않고 유치 네. 해석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문대로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2심의 취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제가 네. 좀 전에 말했잖아. 권세에 부합한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빨리 아시는 그렇죠. 분.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다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판결 내려왔다? 맞아. 그 판결 그대로 내려오는 게 맞아.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 예를 들면 원세훈 댓글 문제 사건. 네. 원세훈. 그때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특성과 향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변호사 업계에서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저는 얘기해도 될까요? 시간 없나요? 그 얘기를 좀 지금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지금 이러한 무리수로 인해서 후폭풍이 거세다. 잠깐만, 나 기분 나빠. 커피올령님, 노변회사님 맨날 틀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뭘 틀렸어요? 나 8대0으로 이번에 맞췄어요? 판결 된다고 했고 다 했는데. 잠깐 지금 대선 전략 전치 본세 9,300명입니다. 만명 지금 가자, 다음 만명 주에 제가 가자. 나오냐 안 그게 나오냐 이게 아니,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뭐가 틀렸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지금 이 흐름을 깨면 안 돼. 네.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 이 후폭풍이 거세요. 이거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이 정치 쟁점화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네. 사법부의 본격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전원 합의체로 갈 것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예상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이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제 한 번 하고 내일 또 하겠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 사건만으로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다면 이재명 죽이기를 했을 때 이재명이 죽을 것이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무죄로 그냥 털어주려고 그런다. 이거는 땡큐죠.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소위 파기 자판을 걱정을 하시는데 뭐냐면 2심에서 무죄로 올라왔는데 무죄 아니야 파기하면서 유죄야라고 대법원이 할 수가 파기 없어요. 자판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이거는 유죄로 올라온 것을 무죄로 파기 자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죄로 올라온 것을 유죄로 하는 건 불가능한 이유가 형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형량을 결정을 하려면 양형을 조사를 해야 되고 검찰이 구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파기 자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할 수 파기환송할 수 있냐? 그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 갔다가 다시 기일을 열어가지고 다시 소송을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유죄까지 가는 데는 뭐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이거는 뭐냐면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1000km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나쁜 의도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였어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이번에는 사법부를 심판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결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가장 불쾌한 게 뭐냐면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불쾌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여든 야든 대선 주자들이 부각돼야 되고 정치가 정말 국민들과 미래를 위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냥 갑툭튀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튀어나와서 정치적 이슈를 본인들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대법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들이 이 대선 시즌에 주목받으려는 그 흉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헌법재판소랑 라이벌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맞아요. 왜요? 왜 나설 때 안 나서고 계엄이 터졌을 때는 나서지도 못하다가 지금 조기 대선으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왜 본인들이 나서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이 세 분 패널들의 이런 힘에 이어서 지금 9,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300명만 더 가자. 정기한 10,000명. 대표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럴 네. 때 재판부를 자꾸 자극하거나 판사 욕을 자꾸 많이 하거나 이러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2판 4판입니다. 저도 이제.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민주당의 네. 경선 호남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좀 예.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그 선관위예요. 중앙당 선관위여가지고 경선, 그러니까 누가 더 득표를 많이 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분위기만 얘기해 분위기만 주시죠. 말씀드리면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약간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지금 영남권에서 70% 나왔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 더 높게 나올 것 같은 지난 전당대회와도 또 다른 분위기예요. 그거보다 더 올라간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국힘의 국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 원래 호남에서는 뭐 국힘은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내란 이후에 국힘 이야기 나오면 일단 쌍욕부터 박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님. 호남이 이번 경선의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당원 33%가 포진한 호남. 이재명 후보를 9대0으로 또 선택해 줄까? 또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동안 사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아쉬움이랄까요? 그러한 게 있을 거예요, 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치를 때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실망감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대선에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전당대회 치를 때나 이런 때도 사실 호남에서 좀 약했다 항상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제 뭐 상대 이제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를 어떻게 응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자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란의 한가운데서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평가하는 과정인데 사실 김경수, 김동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제 어떤 그러한 족적을 남겼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김경수 후보 단식도 하고 김동연 후보도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목말랐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무슨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 뭐 전략적인 어떠한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그 전략적인 선택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네. 보태자면요. 지난 전당대회랑 또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크게 승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당시 광주에서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 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해 군수하면서 호남 지자체 장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김두관 후보의 자체 새가 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호남이 그 예로부터 회초리를 좀 드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만 잘 못하면 예전에도 국민의당이 싹 쓸기도 했었고 지난 지방선거 때 지자체 선거 그럴 때도 이제 무소속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다 무소속이
휩쓸었었거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도 또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무소속이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 또 다르다. 네. 네, 이런 그 내란 이후에 민주당에서 해온 것들 이런 걸 볼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보궐 4.3 보궐선거 때 단양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호남에서 이변이 있지 않을까. 뭐 지민 비조 분위기는 아예 사라진 건가? 또 앞으로 호남에서 굉장히 투표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청에서 50% 투표율에 이재명 후보가 88%를 득표했고 영남에서 70%대 투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90%대 투표를 기록했는데 호남에서 몇 프로의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의 투표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금 장안을 하지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거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좀 잘 못 냈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네.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미미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위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원래 매서운 해초리를 잘 드는 그런 그 지역이죠. 지역 정서가 그리고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잘하냐 이렇게 좀 봤던 분위기가 많다면 전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영남에서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 걸 보고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요 전혀 분열의 기미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반명 분위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작년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 같은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국민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보해놨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쪽에서 사실 좋은 지지를 못 얻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까지 우려하고 기울여 보일 필요는 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설령 이번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대선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똘똘 뭉칩니다. 예, 그런 건 저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오늘 호남에 있는 저희 선배님들 서너 분에게 물어봤어요? 선거 판세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구 NI계 이낙연계? 이낙연계가 다 세미래로 간 게 아니라 호남에 뿌리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3월 달 그 선거법 항소심 네. 결과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에게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좀 정서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지금은 정권 재창출에 누가 유리한 후보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적임자고 그다음에 유능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좀 지지세가 굉장히 결집되는 형상이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한 거랑 똑같네요. 내가 말한 거 뭐가 틀려요?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앉아서 광주를 보셔서 제가 인정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한 말은 맞습니다. 틀려요. 예. 다 똑같이 예. 맞는 말이잖아. 결집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경선을 아주 집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냐면은 김동연 후보가 나름 또 화제가 되더만요. 김동연 후보가 충청 청주 체육관에서 입장했을 때는 뭘 입고 입장하셨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건 모르시겠죠. 그때는 그 야구팀
하나 이글스 주황색 잠바를 입고 이게 다 입장했습니다. 틀리잖아. 모자, 윗돌이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하나 이글스 잠바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영랑권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는 거기서 또 그 동네 야구 롯데 자이언트 아, 잠바를 네네네. 입고 나오신 거야. 네, 나름 그래서 많은 당원들과 야구 팬들이 아니 그러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우리 기아 입어야지. 김동연 후보가 기아 타이거즈 잠바를 입고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그 아니 컨셉이라면. 그러니까 이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잠바를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면 야구 팬들 그 라이벌 의식이 심한데 네, 네. 아니 진짜 이 기아 팬들 입장에서나 하나 팬들 입장, 롯데 자이언트 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거죠. 아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 잠바를 입고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장안의 화제다. 아, 이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보네. 야구 팬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네요. 그렇게 하면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벌어진 기자들이 거네.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김동연 후보는 확실히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그런 거 같은데 같네. 참모들도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네. 어쨌든 김동연 캠프에서 이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입장할 때 네. 기아 타이거즈 잠바를 입고냐 안 입고냐 이게 좀 장안의 화제입니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산 가서는 시원 소주 마시고 전라도 가서 보혜 소주 마시고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쪽 가서 이렇게 네. 소비를 해주는 거는 그 음식 괜찮은데 먹고. 야구 팬들은 그 야구 잠바를 어떤 거를 입느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 디스 시간인 거예요? 아닙니다. 홍보 시간입니다. 헌과위원으로서 준비를 지키도록 김동연 홍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연아 평론가님, 호남 민심이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호남 민심이 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뭐 수도권에 뭐 호남 출향민들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옛날식 분석인 것 같고 네. 뭐 민심이 뭐 그렇게 전달이 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한가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래서 마찬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다만 김동연 후보가 뭐 현직 지사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이제 김동연 후보가 기대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뭐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해봤지만 바로 직전까지 경기도에 있었지만은 이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성과를 낼 수 있겠으나 그게 그렇게까지 뭐 특기할 만한 막 10%대가 나오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뭐 제 표현으로는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임으로 계속 이런 스코어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등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면 호남에서 김동연 후보가 선택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김경수 후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이게 2등 싸움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2등들이 가져가는 이 뭐랄까요 이 파이가 예를 들면은 1등하고 2등들이 가져가는 합계 파이가 6대 4 정도 돼가지고 40을 갖고 싸우는 거다. 이러면 2등 싸움이 의미가 있는데 9대 1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이 가져가는 게 예를 들면 90% 정도 되고 2등이 나머지 10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 2등 싸움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6이냐 10 가지고 나머지 10 가지고 6이냐 4냐 싸우는 건데 좀 삐끗하면은 누구라도 6과 4 중에 누구라도 6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2등 싸움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이기는 거는 김동연 후보가 아닐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고향이 수원이라서 그런가?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어서 그런가? 네. 왠지 그냥 왜냐면 김경수 후보가 조금 이제 떠나 있어서 그런 거인 측면도 있고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의 적자요, 뭐 친노요, 뭐 어쩌고 이렇게 좀 해온 측면도 있지만 그 관계들은 이제 많이 무너진 것 같고 무너졌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많이 좀 형이화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자기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끌어모아 온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뭐 효력을 발휘하려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미미하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네, 이지은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 뭐 충남 과학도시, 뭐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 영남에서는 뭐 해수부 내려가고 뭐 부유경 메가시티 또 호남도 엄청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바퀴벌레 날아다니고 있는 그 네네네.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 인식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에 대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의 국이라도 얘기하면 쌍욕 바로 박는 분위기랍니다. 지금 원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내란 이후에 정말로 이 당은 상종 못할 당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그래 그 안에서도 나름 10% 암짝으로 좀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사람이 있으면 국힘에서 항상 접근을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예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 근데 어쨌든 합니다. 이번 호남이든 뭐든지 간에 그 경선에 김동연 지사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이 상황을 만들어준 거는 고맙다고 봐야 돼요. 진전님도 지금 경선에 나와줘서 고맙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뭐 혼자 나가는 대선 후보는 없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또 미래의 권력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열패인 걸 알면서도 나왔다는 것은 물론 본인들도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격려하고 잘 싸우고 특히 반명 분위기 안 만들고 내분 안 일으키고 이런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자, 지금까지 대선 스픽스 특별 방송 광고하셔야 돼요. 대선 전략 정치 분석. 광고하셔야 돼요. 지금 8,400분이 보고 계신데요. 자,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알트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려요.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 차액 150% 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으니 확실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 한 권 또 홍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지인과 말이 안 통하시죠?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정치학자 3인이 공동 집필한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뇌과학, 유전학, 진화심리학을 기초로 정치 성향 형성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서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정치 성향 테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성향을 점수로 파악하면 스스로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도서 구매 링크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노윤희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